1943년 7월 14일 제2차 세계대전의 포화가 한창이던 뜨거운 여름날, 미군 군용기 한 대가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 내륙의 작은 마을 빌랄바 상공을 낮게 스쳤습니다. 비행기는 폭탄 대신 묵직한 소포 하나를 마을 어귀에 툭 떨어뜨리고는 유유히 사라졌죠. 근처에서 염소를 치던 한 소년이 그 소포를 주워들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마을 광장으로 내달렸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소년이 향한 곳은 경찰서나 시청이 아니었습니다. 광장 벤치에 무심하게 앉아있는 노인 앞이었죠. 10살짜리 목동조차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시칠리아에서 벌어지는 모든 중대사는 저 노인의 손을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노인은 마치 그 소포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무심했습니다. 소포 안에는 선명한 L자가 새겨진 노란색 비단 손수건과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는데요. 내용은 시칠리아 상륙작전을 앞둔 미군이 보낸 은밀한 협조 요청이었습니다. 아무리 막강한 군대라 해도 현재의 흙과 바람, 그리고 사람의 마음까지 지고 있는 이 노인의 도움 없이는 섬의 문을 열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뚱뚱한 몸집에 어수룩한 표정, 사계절 내내 허름한 옷을 걸치고 벤치를 지키던 이 촐로의 이름은 칼로제로 비지니. 사람들은 그를 돈 칼로라 불렀습니다. 칼로제로 비지니는 1877년 7월 24일 시칠리아 중부의 메마른 땅 칼타니세타 지방의 작은 마을 빌랄바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바다 건너 이탈리아 본토는 근대 국가로 나아가고 있었지만 시칠리아의 시계바늘은 여전히 중세 봉건 시대에 멈춰 있었죠. 땅 주인인 귀족들은 팔레르모나 로마, 파리의 화려한 저택에 머물며 얼굴조차 비추지 않았고 토지 관리는 전적으로 현지 대리인들에게 맡겨져 있었습니다. 인구 4,000명의 빌랄바는 이런 모순된 구조를 보여주는 전형이었는데요. 주민 대다수는 소작농으로 만성적인 빈곤과 기아에 허덕였고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손에 꼽았습니다. 국가의 법은 너무 멀고 당장의 배고픔은 가까웠던 시절, 이 치안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폭력을 독점하고 분쟁을 중재할 사설 권력, 이른바 마피아의 등장은 필연이었습니다. 비지니의 집안 배경은 꽤 안정적이었는데요. 아버지 베니아미노 비지니는 평범한 농부였지만 어머니는 부유한 가문 출신이었고 무엇보다 외삼촌인 주세페 스칼라타는 고위 사제이자 지역 농민은행에 돈줄을 진 조합장이었습니다. 비지니의 두 형제는 역시 외삼촌의 뒤를 이어 사제의 길을 택했죠. 가족들이 쌓아올린 이 종교, 사회적 명망은 훗날 비지니가 보수적인 농민들의 마음을 얻고 공권력의 칼날을 피하는 완벽한 방패가 되어줍니다. 하지만 어린 칼로제로는 집안의 이단아였습니다. 초등학교를 중퇴해 문맹이나 다름없던 그는 성경 대신 거리와 들판에서 생존의 법칙을 먼저 배웠습니다. 1890년대 장성한 비지니가 선택한 첫 직업은 칸치아였습니다. 겉보기에는 농민들이 수확한 귀한 곡물을 제분소까지 대신 운송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평범한 중개업이었죠. 하지만 당시 빌랄바에서 가장 가까운 제분소는 80km나 떨어진 해안가에 있었고 험준한 산악 운송로는 산적들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무기력한 경찰은 이 경로를 전혀 통제하지 못했는데요. 여기서 비지니는 탁월한 수완을 발휘합니다. 산적과 싸우는 대신 그들과 손잡는 길을 택한 것이죠. 그는 당시 일대를 주름잡던 산적 두목 프란체스코 파울로 바르살로나와 직접 협정을 맺었습니다. 바르살로나는 지주들의 사조를 받아 소작농 파업을 진압하거나 선거 때마다 폭력을 휘두르는 정치 용역이기도 했죠. 비지니는 바르살로나 일당에게 식량과 탄약을 대주고 그들이 훔친 작물을 은밀히 처분해주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대신 비지니의 표식이 붙은 마차는 그 어떤 공격도 받지 않고 유유히 산길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의 결말은 극명하게 갈렸는데요. 수년간 지주들에게 너무 과한 몫을 요구하며 선을 넘은 바르살로나는 경찰의 집중 단속을 받았고 결국 1904년 참수된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비지니는 위기에 처한 동업자를 굳이 돕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사라진 빈자리를 자신이 독차지할 완벽한 기회로 삼았죠. 그 역시 살인, 폭행, 강도 혐의로 수차례 체포되었지만 이미 구축해둔 다양한 계층의 인맥 덕분에 단 한 번도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다. 바르살로나의 빈자리를 차지한 비치니는 가벨로토로서 입지를 굳히게 됩니다. 가벨로토는 도시의 부재지주를 대신해 토지를 관리하고 소작료를 걷는 일종의 현장 관리인인데요. 지주에게는 고정된 임대료를 먼저 지불하고 농민들에게는 가혹한 소작료를 걷어 막대한 차익을 챙기는 방식이었죠.
이 과정에서 농지를 보호하고 농민들을 통제하기 위해 캄피엘이라는 무장 경비원을 고용했는데 이들이 마피아 조직의 하부 구조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비지니는 이들의 무력을 통해 직접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면서도 지주에게는 재산의 수호자로, 농민들에게는 일자리를 주는 은인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다져나갔습니다. 1908년 비지니에게 더 크게 도약할 기회가 찾아옵니다. 파리에 거주하던 바르베린 공작 소유의 거대 농장 벨리치의 임대권이 매물로 나온 것인데요. 비지니는 은행조합장인 외삼촌 스칼라타 신부를 내세워 이 계약을 따내는데 성공합니다. 약 290헥타르에 달하는 알짜배기 땅은 자신이 차지하고 나머지 척박한 땅은 은행을 통해 지역 가톨릭 농민들에게 재임대했죠. 이를 통해 그는 막대한 부를 축적함과 동시에 교회와 농민사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경제권을 지자 사법권도 자연스럽게 따라왔습니다. 그는 지역사회의 분쟁을 해결하는 조정자로도 나섰는데요. 경찰이나 법원은 멀고 무능했지만 비지니의 판결은 즉각적이고 확실했습니다. 고난, 채무, 명예훼손 등 모든 문제가 그의 말 한마디로 정리되었죠. 거역할 때 따르는 보복의 공포는 법보다 더 강력했습니다. 30대 중반 나이에 그는 이미 동칼로로 불렸고 매일 광장 벤치에 앉아 주민들의 민원을 듣던 모습은 훗날 우리가 기억하는 마피아 보스 이미지의 전형이 되었죠.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은 비지니에게 거대한 시장을 열어주었습니다. 이탈리아군은 험준한 알프스 전선으로 물자를 나를 많은 수의 노새와 말이 절실히 필요했는데요. 이미 시칠리아 가축 시장을 장악한 비지니는 손쉽게 군납업자로 선정되었죠. 시칠리아 전역에서 병들고 늙은 말이나 훔친 말을 헐값에 사들인 뒤 매수된 수의사를 통해 건강한 군마로 둔갑시켜 납품했습니다. 이 말들은 전선에 도착하기도 전에 기차 안에서 폐사하거나 멀쩡한 다른 말에게 전염병을 퍼뜨리기 일쑤였죠.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군당국은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1917년 군사법원은 비지니에게 사기, 부패, 그리고 이를 은폐하기 위한 살인교사 혐의로 징역 20년형을 선고합니다. 하지만 비지니는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혼란은 훌륭한 핑계가 되었고 그가 중앙정계와 사법부에 구축해둔 인맥은 견고했죠. 항소심에서 그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비지니는 축적한 막대한 현금을 시칠리아 경제의 핵심인 유황강산 사업에 투자했는데요. 당시 유황은 비료와 화약의 원료가 되는 필수 전략물자였고 시칠리아는 전세계 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비지니는 미국의 유황산업 부상에 맞서 이탈리아 생산자들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명분으로 로마와 런던으로 가며 국제협상에 참여했습니다. 이제 그는 빌랄바의 촌뜨기가 아니라 시칠리아 전체를 아우르는 유력 인사가 되어 있었죠. 1922년 7월 비지니의 정치적 위상은 정점에 달해 밀라노에서 열린 만찬에서 베니토 무솔리니와도 동석했습니다. 당시 비지니는 사회주의자들이 주도하는 농민 파업에 큰 위협을 느끼고 있었는데 질서 회복을 외치는 파시즘을 자신의 보호막으로 선택했습니다. 무솔리니가 계획한 로마 진군을 따라 나선 시칠리아 행동대를 위해 자금을 댔고 적극적으로 파시스트 운동을 도왔습니다. 훗날 이 선택이 자신의 목을 겨누는 칼날이 될 줄은 모른 채 말입니다. 로마 진군에 성공한 무솔리니가 정권을 잡자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를 꿈꾸던 그에게 시칠리아 마피아는 국가 안의 또 다른 국가로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불순물이자 경쟁자였죠. 파국을 부른 결정적인 계기는 1924년 5월 무솔리니가 시칠리아를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당시 피아나 델리 알바네시 시장이자 마피아 보스였던 프란체스코 쿠치아는 무솔리니의 경호원들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옆에 있는데 경호가 왜 필요합니까? 내가 당신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지방 유지가 내뱉은 이 오만한 발언은 독재자의 심기를 제대로 건드렸습니다. 로마로 돌아간 무솔리니는 체사레 모리를 팔레르모 지사로 임명하고 마피아 소탕을 위한 초법적인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철의 지사라 불린 모리는 수사가 아닌 군사 작전을 펼쳤는데요. 그는 마을 전체를 포위하고 식수와 물자를 차단하거나 가족들을 인질로 삼는 강경책으로 마피아를 압박했죠. 이 과정에서 11,000명이 넘는 마피아 용의자가 체포되었고 많은 조직원이 미국 등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비지니 역시 이 그물망을 피할 수는 없었고 1928년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체포되어 재판정에 섰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느 촌동네 보스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파시스트 당원 인맥이 많았고 증거를 없애는 법을 정확히 알고 있었죠. 결국 1931년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아냅니다. 체면을국인 정부는 사법처벌 대신 행정명령을 동원했고 비지니를 공공의 위험인물로 지정해 시칠리아 밖으로 추방했죠. 그가 보내진 곳은 토스카나 지방의 온천 휴양지 키안치아노였습니다. 비록 고향에서의 영향력은 차단당했지만 감옥이 아닌 호텔에서 지내는 비교적 자유로운 생활을 누렸습니다. 1937년 유배가 풀려 빌랄바로 돌아왔을 때 시칠리아의 거리는 평온해 보였습니다. 파시스트 정권은 마피아는 박멸되었다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했죠. 하지만 그들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지하로 숨어들었을 뿐이었습니다. 피어난 비지니는 정권에 납작 엎드리며 농장 관리에 전념하는 듯 보였지만 수면 아래서는 흩어진 조직을 추스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지역사회의 분쟁을 중재하고 도난당한 물건을 찾아주거나 암시장을 관리하면서 다가올 전쟁과 파시스트 정권이 무너질 날을 차분히 기다렸죠. 1943년 7월 연합군의 시칠리아 상륙작전, 이른바 허스키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미 해군정보국은 작전 성공을 위해 시칠리아 내부 사정에 밝은 확실한 조력자가 필요했죠. 그들은 감옥에 있던 시칠리아 출신 미국 최고의 마피아 거물 럭키 루치아노와 은밀히 접촉했습니다. 강제 매춘 혐의로 30년에서 50년형의 중형을 살던 루치아노는 감형받는 대가로 연합군과 거래했고 그의 조직망은 뉴욕 항구의 사보타주를 막는 한편 시칠리아 상륙작전의 교두보를 마련할 현지 정보를 제공했죠. 이와 관련해 대중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일화가 이 영상 도입부의 내용입니다. 미군 군용기가 빌랄바 상공에 떨어뜨린 꾸러미에서 루치아노의 이니셜 L자가 새겨진 노란색 비단 손수건이 나왔고 이를 확인한 비지니가 시칠리아 전역으로 전령을 보내 이탈리아 수비군의 해산을 유도, 미군 탱크를 타고 길을 안내하며 무혈 입성을 도왔다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빌랄바 출신의 좌파 저널리스트이자 비지니의 정적이었던 미켈레 판탈레오네가 미국과 마피아의 유착을 비판하기 위해 자신의 저서에 기술하면서 정설처럼 굳어졌습니다. 마피아 스스로도 자신들의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해 이 이야기를 더욱 퍼뜨렸죠. 이 극적인 일화는 대중의 상상력을 자극했지만 최근에는 여러 학자에 의해 사실 여부를 의심받고 있는데요. 미국이 뉴욕 항구의 보안과 사보타주 방지를 위해 수감 중인 럭키 루치아노와 협력했고 그가 감형받은 것은 여러 정부 인사의 발언으로도 증명되는 역사적 사실이나 시칠리아 상륙 당시 손수건을 통해 비지니와 직접 교신했고 이탈리아 수비군을 해산시켰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 역사가 살바토레 루포는 오히려 이러한 추측을 반박하는 침공 준비에 관한 영국 및 미국 문서들이 존재하며 연합군의 군사력은 매우 막강했기 때문에 그러한 조치들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빌랄바에서 여러 고위직을 역임하며 반마피아 기자로도 활동했던 판탈레오네는 말년까지 자신이 사건의 목격자라며 노란 손수건이라를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비지니가 미군 탱크 근처에 있거나 탑승했던 것은 사실일 확률이 높습니다. 미군이 빌랄바에 진입했을 때 미 전략정보국은 낯선 지형에서 길을 찾고 지역 주민들의 협조를 얻기 위해 그를 가이드로 활용했습니다. 당시 OSS 보고서에서 비지니는 현지 사정에 정통하고 영향력 있는 인물로 평가되었고 황소개구리라는 암호명을 부여해 정기적인 접촉을 가지며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노란 손수건이라 맞물려 대령급 대우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하죠. 점령 직후 연합군 군정은 심각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기존 파시스트 관료들을 모두 쫓아내고 나니 행정 공백을 메울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미군 정보장교들의 눈에 비지니는 가장 이상적인 파트너였습니다. 그는 무솔리니에게 탄압받은 반파시스트 투사라는 경력이 확실했고 미군 작전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으며 무엇보다 혼란에 빠진 지역 주민들을 단숨에 통제할 수 있는 카리스마와 조직력을 쥐고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마피아 보스 칼로제로 비지니는 미군정에 의해 빌랄바의 시장으로 공식 임명되었습니다. 비지니는 시장직위를 이용해 배급물자를 통제하고 자기 부하들을 경찰 보조원으로 채용하여 조직을 급속도로 확장했습니다. 밀가루, 올리브유, 설탕 등 필수품은 주민들에게 공정하게 배급되는 대신 비지니의 창고로 들어가 암시장에서 비싸게 팔려나갔죠.
이때 럭키 루치아노의 오른팔이자 살인 혐의로 기소된 뒤 이탈리아로 도피했던 마피아 비토 제노베제도 미군 통역관이라는 직함을 달고 함께 암시장을 관리했습니다. 비지니뿐만 아니라 주세페 젠코 루소 등 다른 마피아 보스들도 각자 마을에서 시장직을 차지했습니다. 파시즘을 몰아낸 자리에 마피아라는 또 다른 권력이 지방정부의 이름으로 다시 들어선 것이죠. 이는 훗날 전후 이탈리아의 민주주의를 병들게 만든 치명적인 첫 단추였습니다. 1944년 이탈리아 남부는 붉은 깃발의 물결로 요동쳤습니다. 공산당과 사회당이 주도하는 농민운동이 거세게 일어났고 이들은 살인적인 소장료 인하와 미경작지 배분을 요구했죠. 이는 대지주들과 그들의 관리인인 마피아의 기득권을 뿌리째 뒤흔드는 위협이었습니다. 이 흐름을 주도한 공산당의 저명한 지도자 지롤라모 리카오시는 마피아의 심장부인 빌랄바에서 농민 집회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피지니의 정적이자 역시 연합군에 의해 빌랄바 부시장으로 임명된 미켈레 판탈레오네가 초대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마피아 시장 비지니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죠. 일부 집회 참석자들은 자신들이 공경에 빠질까봐 비지니에게 미리 연락해 양해를 구했고 그는 의외로 지역 문제를 건드리지 않는다면 아무 이상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9월 16일 집회 당일 연단에 오른 리카오시는 분위기가 고조되자 금기를 깨고 군중을 향해 외쳤습니다. 강력한 대지주들이 농민들을 노예처럼 착취하고 있습니다. 그가 공개적으로 지주와 마피아를 비난하는 순간 광장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앉아있던 비지니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모두 거짓말이다. 이 외침은 공격 신호였습니다.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비지니의 부하들이 일제히 산탄총을 꺼내 난사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리카오시는 다리에 총상을 입었고 14명의 농민이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으나 광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죠. 비지니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한동안 지하로 잠적했습니다. 강력한 정치적 배후 덕분에 재판은 차일피일 미루어졌고 증거들은 하나둘씩 사라졌습니다. 결국 비지니는 사망할 때까지 이 사건으로 처벌받지 않았고 사건은 훗날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 빌랄바 사건은 단순한 범죄 집단이었던 마피아가 반공주의의 선봉에 선 정치적 무장단체임을 이탈리아 전역에 각인시킨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전후 혼란기 시칠리아에는 이탈리아 본토로부터 독립을 요구하는 분리주의 운동도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비지니는 초기에 이 운동을 적극적으로 후원했는데요. 시칠리아가 이탈리아에서 떨어져 나와 미국의 49번째 주가 되거나 독립공화국이 되는 것, 그것이 북부의 간섭을 피하고 마피아 왕국을 유지하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분리주의 진영의 군사력을 보강하기 위해 당시 시칠리아의 로빈후드라 불리던 유명한 산적 살바토레 줄리아노까지 끌어들였습니다. 피지니의 주선으로 줄리아노는 독립군 대령으로 임명되었고 무기와 은신처를 제공하며 자신의 무력 수단으로 철저히 활용했습니다. 그러나 국제정세는 시칠리아의 독립을 허락하지 않았는데요. 냉전이 시작되던 시기 미국과 영국은 서유럽의 강력한 방공 방어선이 필요했습니다. 이탈리아가 분열하기보다 하나로 통합되어 공산주의를 막아주길 원했죠. 동물적인 정치 감각을 지닌 비지니는 독립은 불가능하며 고립을 자초할 뿐이라는 계산이 서자 주저없이 태세를 전환했습니다. 분리주의 운동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새로운 권력의 중심인 기독교 민주당으로 갈아타버렸죠. 당시 기독교 민주당 지도자 베르나르도 마타렐라와 주세페 알레시 등은 선거 승리를 위해 비지니의 표단속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이 기대에 부응한 비지니는 가톨릭교회 네트워크와 조직원들을 총동원해 농민들을 압박했죠. 기독교 민주당에 투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토지를 빼앗길 것이다. 결과적으로 1948년 총선에서 기독교 민주당은 압승을 거두었고 시칠리아는 그들의 텃밭이 되었습니다. 그 대가로 마피아는 사업에 대한 정치적 비호와 사법적 면죄부를 보장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후 반세기 동안 이탈리아 정치를 부패의 늪으로 빠뜨린 마피아 기독교 민주당 커넥션의 시작이었습니다. 비지니는 분리주의 운동에서 발을 뺐지만 을적 살바토레 줄리아노를 여전히 손바닥 안에 남겨두었습니다. 좌파 세력을 견제할 도구로 이용하기 위해서였죠.
1947년 5월 1일 노동절, 포르텔라 델라 지네스트라 언덕에서 비극이 터졌습니다. 줄리아노 일당이 집회 중이던 농민들을 향해 기관총을 난사한 것입니다.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낸 이 참혹한 학살의 배후에는 좌파 세력의 부상을 막으려던 정치인과 마피아가 있었죠. 분노한 여론 앞에서 줄리아노는 더는 영웅이 아니었고, 위기를 느낀 정치인과 마피아들은 지원을 끊고 그를 가차없이 버렸습니다. 궁지에 몰린 줄리아노가 그들의 유착관계를 폭로하겠다며 맞서자 비지니를 비롯한 마피아들은 결국 그를 제거하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줄리아노는 도피 자금을 마련하고 사면을 요구하기 위해 관련자들을 납치하려는 시도까지 했는데, 이 시기 비지니는 한동안 호텔에 운둔하고 이동할 때는 트럭 짐칸에 숨어 다녔다고 합니다. 경찰, 군대와 끊임없이 전투를 벌이던 줄리아노는 1950년 가장 신뢰하던 부관이자 친구 가스파레 피시오타의 배신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이후 피시오타마저 감옥에서 독살당하면서 학살의 배후와 줄리아노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은 영원히 어둠 속에 묻히고 맙니다. 그제야 비지니는 마음 편히 마을 벤치로 돌아올 수 있었죠. 1940년대 말 7순을 넘긴 칼로제로 비지니는 의외의 신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팔레르모의 대형 사탕 공장을 설립해 제과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 사업의 파트너는 전쟁 협력으로 사면되어 이탈리아로 추방된 미국 마피아 거물 럭키 루치아노였습니다. 루치아노는 중동의 앞을 시칠리아에서 정제해 뉴욕으로 보내는 거대한 밀매 루트를 설계하고 있었고, 이를 위해 비지니의 조직력과 항구 통제력이 절실했습니다. 사탕 공장은 효과적인 위장막이었죠. 1954년 언론의 폭로로 공장의 실체가 드러나자 시설은 즉시 폐쇄되었고 기술자들은 증발했지만, 이때 구축된 연결망은 훗날 프렌치 커넥션과 피자 커넥션으로 이어지는 국제 마약 제국에 초석을 다졌습니다. 말년에 비지니는 고향 빌랄바에서 성자와 같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는 매일 중절모를 쓰고 지팡이를 짚으며 광장을 산책했고, 주민들은 그에게 다가와 존경을 표하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전 빌랄바 시장이자 지역 역사학자인 루이지 루미아는 돈 칼로가 빌랄바 거리를 걷던 모습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그는 땅딸막한 체구의 마른 다리, 튀어나온 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눈은 마치 잠들려는 것처럼 반쯤 감겨 있었고, 입은 벌어진 채 아랫입술이 축 늘어졌습니다. 그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바보처럼 보일 정도로 둔한 인상이었죠. 하지만 루미아는 그 둔한 외모 뒤에 숨은 섬뜩한 영향력에 대해서도 증언했습니다. 그는 항상 사태를 조정하고 사람들을 이성적으로 설득하려 노력했습니다. 세상사가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그 자신이 결정해둔 방식대로 말이죠. 그럼에도 누군가 끝내 고집을 부리면 그저 손짓이나 고개 끄덕임 한 번으로 친구들에게 처리를 맡겨버렸습니다. 그러고는 가끔씩 끼어들어 이렇게 말하곤 했죠. 아니, 대체 누가 걔한테 그러라고 시킨 거야? 그 친구 말로가 그렇게 될지 누가 알았겠나? 1954년 7월 10일 건강이 악화되어 팔레르모 병원에 입원해 있던 칼로제로 비지니는 가족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남겼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는 즉시 구급차에 실려 빌랄바로 향했지만 마을을 눈앞에 둔 채 76세를 일기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장례식은 국장을 방불케 하는 규모로 치러졌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수천 명의 농민들이 운집했고, 이탈리아 전역의 마피아 보스들은 물론 고위 정치인과 성직자가 대거 참석해 애도를 표했습니다. 교회 문 앞에는 고인을 기리는 추모문이 붙었습니다. 겸손한 자들에게는 겸손하고 위대한 자들에게는 위대했다. 그는 말과 행동으로 자신의 마피아가 범죄가 아님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법에 대한 존중, 모든 권리의 수호, 인격의 위대함, 그리고 사랑이었다. 이 기괴한 추모문은 마피아가 자신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국가가 부재한 곳에서 마피아는 질서였고, 비지니는 그 질서의 수호자로 칭송받았습니다. 비지니가 평생 받은 범죄 혐의는 살인 39건, 살인미수 6건, 폭행 13건, 강도 36건, 절도 37건, 갈치 63건에 달했습니다. 이 수많은 혐의 중 그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비지니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 사랑했던 여인 콘체티나가 미국으로 떠난 뒤 다른 여성과 결혼하지 않았죠.
대신 조카들을 자식처럼 돌보았고 약 20억 리라에 달하는 막대한 유산을 그들에게 남겼습니다. 내가 죽으면 마피아도 죽는다. 저명한 저널리스트 인드로 몬타넬리와의 인터뷰에서 비지니가 남긴 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 말은 예언과 같았습니다. 그의 죽음과 함께 질서와 중재를 표방했던 구시대 농촌 마피아의 시대는 막을 내렸고 권력의 중심축은 팔레르모의 도시건설 현장과 국제 망밀매 루트로 급격히 이동했죠. 존경받던 돈의 자리는 피해 굶주린 사업가들이 차지했고 기관총과 폭탄 테러가 마피아의 새로운 문법이 되었습니다. 이 극명한 대비로 인해 지팡이로 점잖게 시칠리아를 다스린 마지막 보스라며 돈칼로의 위상은 묘하게 신격화되기도 합니다. 정작 그 지옥의 토양을 다진 장본인이 바로 돈칼로였다는 아이러니를 남긴 채 말이죠.